자, 그러면 우리 물질 대사부터 효소까지 복습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대사가 뭐예요? 그렇죠.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으로 뭐가 관여해요? 효소가 관여합니다.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크게 합성과 분해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합성되는 반응을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럽니까? 동화작용. 그 다음에 분해되는 걸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동화작용할 때는 물질 속으로 에너지가 들어갈까요? 빠질까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무슨? 그렇죠.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이화작용은 분해예요? 아니면 합성이에요? 분해입니다. 그러면 분해가 될 때 물질에서 에너지가 빠져나와요? 아니면 들어가요?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발열이라고 합니다. 뭐 흡열이랑 발열은 화학적 표현이긴 하지만 가끔 생물에서 쓰이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얘가 동화인지 이화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졌죠? 그럼 에너지가 빠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물질에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에요. 얘는 무슨 이화. 그 다음에 자, 얘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졌어요. 그럼 물질 속 에너지가 그러면 흡열 반응이니까 그렇죠. 동화 작용입니다. 대표적인 예시 이렇게 있고 공통점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효소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효소는 뭐를 낮춰주죠? 그렇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줍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뭐예요? 좋습니다.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야지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날까요? 낮아야지 빨리 일어날까요? 그렇죠. 낮아야지 빨리 일어납니다. 이렇게 낮춰주는 게 우리 몸속에 있어요. 그게 뭐죠? 효소입니다. 효소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애들인데, 효소는 촉매예요. 맞죠? 촉매가 뭐였죠? 물질의 자신은 변하지 않고 물질의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고 뭐만 변화시켜요? 반응? 속도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반응을 좀 더 빠르게 해주면 정촉매, 느리게 해주면 부촉매인데 효소는 다 정촉매니까 그냥 효소는 우리 몸의 물질 대사를 빠르게 해준다.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그러면 요 두 개의 그래프를 볼게요. 얘는 일단 동화예요, 이화예요? 봤을 때 이화 작용입니다. 왜? 에너지가 낮아졌으니까. 그런데 반응물이 바로 이렇게 생성물로 가는 게 아니라 으앗하면서 길을 모아야 됩니다. 요만큼 에너지, 반응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뭐라 그랬죠?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얘가 효소가 없을 때라면 효소가 있을 때 요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요 언덕을 넘을 수 있어가지고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됐나요? 자, 얘는 동화예요, 이화예요? 동화입니다. 왜? 반응물보다 생성물 에너지가 높으니까. 자,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는 1번과 2번 중에 뭘까요? 활성화 에너지 1번과 2번 중에 1번과 2번 중에 뭐예요? 1번입니다. 왜? 뭐가 기준이야? 그렇죠. 반응물이 기준이기 때문에 반응물이 필요한 에너지가 요만큼이에요. 알겠나요? 자, 얘가 효소가 없을 때라면 얘가 효소가 있을 때입니다. 어때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죠? 그러니까 반응을 좀 더 빠르게 해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반응할 수 있는 분자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효소의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탈레이즈는 과산화수소랑 알코올 중에 뭐랑 반응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모양. 여기 입체 구조가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효소는 입체 구조가 맞는 애들이랑 결합해가지고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효소와 결합하는 애들을 효소의 기질이라고 해서 효소는 특정 기질과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기질 특이성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효소는 방금 얘기한 대로 촉매입니다. 자기 자신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계속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됐나요? 좋아요. 그래서 끝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응 전후의 효소의 양은 일정해요. 자, 그 다음에 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다 효소가 관여합니다. 알겠나요? 한 번씩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1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보세요. 자, 생명체 내에서 효소와 물질 대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D라는 물질이 필요한데 이 물질은 A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물질 대사는 A에서 바로 D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A에서 B가 됐다가 B에서 C가 됐다가 C가 D가 되는 이렇게 일련의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됐나요? 자, 그러면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C라는 물질이 다 다르니까 얘랑 이체 구조가 맞는 애들도 각각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 단계마다 효소가 새로운 것들이 필요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효소 2번이 망가졌어요. 그럼 A에서 B는 진행이 돼서 B가 만들어지지만 B에서 C는 진행이 돼야 안 돼요? C가 없으니까 D도 안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 대사가 쭉 일어날 때 특정 부분이 망가지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 산물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볼게요. 자, 생명체 내에서는 다양한 효소의 작용으로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을 거치는데 각 단계의 화학 반응마다 반응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용하는 효소도 다르겠죠. 이때 한 종류의 효소라도 없거나 이상이 생기면 그 효소가 관여하는 물질 대사 이상이 생겨가지고 최종 산물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 효소가 어디에서 활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된장, 고추장, 김치 등 발효식품은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의 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일단 발효라고 되어 있는데 발효와 부패의 차이점은 뭐예요?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치? 둘 다 썩긴 썩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해로운 게 부패, 이로운 게 발효입니다. 알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둘 다 썩긴 썩는데 사람한테 이롭게 썩는 거를 그냥 발효라고 하고 사람한테 해롭게 썩는 걸 부패라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발효시킬 때 유익한 균들이 있겠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유산균 이런 것들이 발효를 일으키는 유익한 균들이에요. 알겠나요? 이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효소의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로 이렇게 발효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김치, 우리가 이제 김치를 오래 저장하면 무슨 맛이 나요? 점점 신맛이 나죠. 거기에 뭐가 있어? 그렇지, 산을 만든 젖산 맞나? 젖산균이 맞나? 선생님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간 이렇게 산성 물질을 만드는 이런 균들이 있습니다. 그럼 산성 물질이 있으면 대부분의 세균들은 살지 못하는데 본인들은 살 수 있어요. 근데 때마침 그 균이 사람한테 좋은 거지. 알겠나요? 그 균이 만드는 게 사람한테 좋은 물질이라서 우리가 발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 정화, 하수, 폐수 속의 오염 물질들을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제거를 합니다. 요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환경 오염에서 이제 지구나 그치,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게 좀 많이 문제가 되겠죠. 왜 문제가 되죠? 안 사라지는데 문제는 얘가 너무 작아서 우리 몸속에 침투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양수가 뭔지 알아? 양수? 엄마가 뱃속에다가 아기를 키우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생명체는 물속에서 처음에 발생이 일어나요. 그치? 물고기들은 물속에 있으니까 그냥 물을 안 담아둬도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물 밖에서 애를 발생을 시켜야 되니까 엄마가 물을 만들어가지고 물 안에서 생명을 발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양수는 어차피 엄마가 만드는 거지. 그치? 그러면 약간 깨끗하겠죠? 근데 거기 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미세 플라스틱 너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쉽게 제거를 못 하겠죠. 만약에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어치우는 미생물을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 이런 환경 오염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생활용품. 세제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가지고 옷에 찌든 때를 분해합니다. 그 다음에 치약에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요. 왜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칫솔질 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물 찌꺼기를 빼내면서 뭐를 또 제거하는 거야? 그치, 세균을 제거하는 거죠. 치석 이따 얘기해 줄게요. 세균을 제거합니다. 이 세균의 먹잇감이 보통 단 것들이에요.
단 것들은 보통 이제 탄수화물이 단맛을 냅니다. 자, 얘네들이 그래서 탄수화물을 제거하면 세균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얘가 좀 죽겠죠.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있고 혹시 자일리톨 들어봤나요? 네. 자일리톨이 뭐죠? 안 돼. 껌 맞아요. 자일리톨. 근데 그 광고할 때 뭐래? 그 껌을 씹으면 뭐가 예방이 돼? 충치가 예방이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자일리톨도 사실은 당이에요. 당인데 단맛을 내지만 우리 몸속의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세균한테도 마찬가지로 세균이 먹긴 하지만 먹어봤자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이 실제로 포도당 대신에 자일리톨을 계속 씹어. 그럼 치아에 이 많은 환경에는 자일리톨만 남겠지. 자일리톨이 세균이 먹어. 세균이 자일리톨을 먹어요. 그럼 세균은 계속 먹지만 에너지로 얘를 변화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자일리톨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렇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뭐를 유발할 수 있다고 써 있어?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뒤에 잘 읽어보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사람한테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치석 얘기가 나왔는데 치석은 뭘까요? 이빨이 껴있는 돌 같은. 그치, 이빨 사이에 막 껴있는 돌같이 생긴 애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야. 얘가 왜 생기냐면 봐봐, 이 세균 입장, 너네가 세균이라고 하면 입안에서 어떻게든 살려고 하겠지. 그 다음에 내가 입의 입장이라면 어떻게든 세균을 죽이려고 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세균을 죽이는 물질들이 나오는데 이 세균 입장에서 얘네들을 방어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자기네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방어층을 형성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하필 딱딱해, 돌처럼. 그런 것도 우리가 치석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치아 표면에 세균이 붙고 거기 겉에 치석이 쌓이면 이 안에 있는 세균이 죽겠어, 안 죽겠어? 안 죽으니까 이 세균이 닿아 있는 치아가 계속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치과에 가가지고 치석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치석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잇몸이 벌어지게 되고 점차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잇몸이 싹 내려가면 치아가 덜렁덜렁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 잘 가서 치석을 잘 제거해 줘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다음 화학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산업 현장에서도 효소가 이용이 되고, 그다음 소화제. 자, 소화가 뭐예요? 소화가 뭐예요? 먹은 것들을 내리는 먹은 것들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밥알이 클까 세포 하나가 클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하나랑 밥알이랑 누가 더 커? 근데 우리는 이 세포가 뭐가 필요하냐면 포도당이 필요해요. 밥알이 이제 포도당을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밥알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찢어지겠지. 그러니까 세포가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작게 쪼개줍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소화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동화랑 이화 중에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큰 물질을 쪼개가지고 세포가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작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알겠나요? 근데 우리가 밥을 엄청 먹었어. 그러면 우리 소화기관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얘가 소화가 다 안 이루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파업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체했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알겠나요? 그럼 파업했으니까 일을 좀 덜어줘야겠지. 그러니까 이 위에서 내뿜는 소화액 대신에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을 먹습니다. 이게 바로 소화제인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뭐 탄수화물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지방 분해 효소 등이 있는 소화제를 먹게 되면 이제 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혈전 용해제가 있어요. 혈전이 뭐예요? 혈전? 피. 맞아. 피딱지가 생기는 게 혈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제 상처가 났을 때 거기서 피딱지가 생기면 당연히 출혈을 멈춰줘가지고 좋겠죠? 그런데 이 피딱지가 상처가 안 났는데 우리 몸에서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치, 혈관을 막겠죠. 그러면 막힌 혈관 뒤에 있는 조직들은 혈액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산소도 공급 안 되고 뭐 영양소도 공급이 안 되니까 죽겠죠. 그러니까 얘가 생기지 말라고 이런 것들이 잘 생기는 사람들한테는 혈전을 녹일 수 있는 혈전 용해제를 넣어줍니다. 알겠나요? 거기에도 효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탈 때 약간 비행기 좌석 클래스가 정해져 있죠. 뭐 퍼스트 클래스, 그다음 비즈니스, 그다음에 이코노미 이렇게 됐나요? 우리가 이 혈전이 언제 많이 생기냐면 가만히 있을 때 혈전이 우리 몸에서 쉽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앞뒤 좌석도 좁으니까
가만히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한 어디야 미국 같은 데 가면 열몇 시간 걸리는데 열몇 시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어서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생긴 혈전이 갑자기 심장으로 가면서 심장을 막아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일어나기만 했는데. 왜냐면 가만히 앉아 있는 동안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혈전이 쉽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리 쪽에서 생긴 혈전이 우리 심장 박동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서 심장을 막아버리면 이렇게 바로 가는 거야. 알겠죠? 근데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갈 수도 있고 앞뒤가 넓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혈전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코노미에서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제학과 요 생명과학이 이런 식으로 연관이 있어서 이게 용어가 있어요. 이코노미에서 혈전으로 많이 죽는 사람들에 대한 질병명인가? 이게 아무튼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딴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 약간 적당히 큰 비행기 타면은 제주도 갈 때도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는 비행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코노미 있는 사람들은 항상 비즈니스를 거쳐가게 돼. 왜 그렇게 해놨을까? 다음에 요거 타 이거 편해 보이지 이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백화점에 창문이 있어 없어? 그렇죠. 시간 가는 줄 모르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하라고. 이게 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특징이 약간 다른데 이거는 자 원시 시대부터 이 수렵과 사냥 이거는 주로 누가 했어? 남성이 했지. 그 남성은 지극히 목적 지향주의가 있습니다. 목표만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다는 얘기야. 유전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남성복은 1층에 있어, 2층에 있어요, 4층에 있어, 5층에 있어요? 4, 5층에 있지. 왜냐면 남자들은 내가 살려던 옷이 몇 층에 있건 상관없이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몇 층에 있어도 남자들은 그냥 5층 가서 삽니다. 그런데 보통의 일반적인 여성복 2층, 3층에 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1층에 입장해. 그러면 이제 화장품 있고 2층에 있어. 2층에 가. 그럼 또 쇼핑 이제 여성복이 있어. 3층까지 있어. 그럼 1층, 2층, 3층 다 둘러보면서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백화점은 결국에는 가장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런 심리적인 것들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백화점 매장이 거의 끝날 때쯤에는 템포가 빠른 음악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백화점 마감 때까지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러면 템포가 굉장히 빨라져.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 빨리빨리 하고 가는 거지.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랑 생명과학이 연관이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과학이 이제 경제랑도 연관이 있으니까 이 과학 시간에 뭔가 발표를 하고 싶은데 내 전공 쪽이 문과 계열이고 막 경제야. 그렇죠. 연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관된 걸 찾아가지고 발표하면 선생님이 이쁘게 잘 포장해가지고 해주도록 할게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발표 시간 줄 때 이런 것들 조사해가지고 발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좋아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혈당 측정기, 소변 검사지 등 의료기기를 제작할 때 효소가 이용이 됩니다. 혈당이 뭐예요? 혈액에 있는 당분인데 이 당은 뭐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포도당을 의미를 합니다. 원래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일정 농도만 있어야 되는데 얘를 조절을 못해가지고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이게 오줌으로 빠져나와요. 그럼 오줌 속에 당이 있는 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당뇨병이에요. 알겠나요? 이 당뇨병을 그러면 이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혹시 인슐린 들어봤어요?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은 어떤 기능을 해주냐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잡아다가 세포한테 노크해주면서 너 이거 빨리 좀 받아 해가지고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낮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슐린이 안 나와.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낮출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강제로 밖에서 인슐린을 투여를 해줘야겠죠? 맞나요? 이게 당뇨병을 치료하는 건데 이 당뇨병 치료제 예전에 비쌌어요. 왜냐면 인슐린을 어디서 보통 뽑았냐면 옛날에는 사람한테 뽑을 수는 없으니까 돼지의 췌장에서 쭉 뽑습니다. 어차피 돼지 맨날 죽이잖아. 그러면 비쌀까 안 비쌀까? 비쌉니다. 왜냐면은 하루에 한 번만 맞는 게 아니에요. 인슐린은. 근데 얘를 돼지를 한 마리 죽여야지 조금 얻을 수 있는 거. 옛날에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생명과학이 발달하면서 얘를 어디에서 만들기
됐나요? 그때도 효소가 이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할 때 효소 항상 이용이 됩니다. 됐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단원인 세포 내 정보의 흐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피냐면 11페이지 피도록 하세요. 약간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과학적 상식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나요? 좋아요. 이런 게 목적입니다. 사실 이거 외우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시험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울 단어는 이제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인데 유전자와 단백질이에요. 자, 여러분들 DNA 들어봤나요? 유전자 들어봤나요? 네. 유전 들어봤나요? 네. 염색체 들어봤나요? 네. 좋아요. 얘네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게 유전, 유전자, 유전물질, DNA, 뭐 염색체. 유전자가 US이고 유전 정보가 DNA거든요. 자, 왜? 왜? 킹 받니? 아, 그래요? 자, 뭐 일단 유전이 뭘까? 유전. 내려져 오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의 형질이 물려져서 자손한테 전달이 되는 게 유전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의 형질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자손한테 물려진다는 얘기겠지. 그럼 그 형질의 정보를 담는 물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물질 우리는 유전 물질이라고 하고, 이 생명체가 쓰는 유전 물질이 DNA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근데 이 DNA가 굉장히 길어요. 얘를 옮겨줄 때는 긴 거 그대로 옮겨주면 어떻게 되겠어? 그치, 꼬이거나 잘리거나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실패처럼 감아가지고, 실패 뭔지 알아요? 실이 감겨있는 거. 네. 그래서 DNA를 막 감아가지고 크게 만들어준 다음에 응축시켜준 다음에 옮겨줍니다. 이사할 때 짐을 하나하나 옮기는 게 좋아? 아니면 이렇게 박스에 옮기는 게 좋아? 그렇지. 왜? 안 잃어버리게. 맞죠? 유전 정보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DNA를 한 줄 한 줄 이렇게 긴 상태로 옮기는 게 아니라 얘를 너무 기니까 감아줘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줘서 이렇게 옮겨주는 게 바로 염색체예요. 알겠나요? 그럼 유전자는 뭘까요? 유전자는 DNA 쪽에 오, 맞아요. 한번 볼게요. 자, 얘가 뭐죠? 예. DNA입니다. DNA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로 결합한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연결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줄이 이중나선으로 꼬여 있는 겁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이 인산, 당, 염기. 자, DNA가 가지고 염기의 종류가 A, T, G, C예요. 자, A, T, G, C. 여기에 몇 개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가 생물의 형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염기예요. 이 DNA에 있는 모든 염기 서열이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서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염기 서열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생물의 형질을 결정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서 뭐라 부르냐면 정크 DNA라고 옛날엔 불렀어요. 그런데 이 정크 DNA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얘네들의 또 역할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 유전자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DNA의 특정 부위인데, 자, 생물의 형질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생물의 특징? 많이. 그치, 셀 수 없이 많이. 근데 사람의 DNA는 몇 개 있냐면 일반적인 체세포에는 46개가 있어요. 됐나요? 생물의 형질은 46개밖에 없을까요? 아니겠죠. 한 4만 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4만 개에 대한 이 유전자가 46개 DNA에 있어야 되니까 하나의 DNA에는 수많은 유전자들이 같이 있겠죠. 됐나요? 좋아요. 그럼 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와 유전자예요. 자,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는 세포핵 속의 DNA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DNA 염기 서열 중에 일부가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이 부위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형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 요거 RNA 합성은 생명과학 전공하고 싶은 사람만 기억하면 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몰라도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특정 염기 서열들을 의미를 한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DNA 볼게요. 이렇게 DNA가 있는데 DNA도 그냥 핵 속에 이렇게 DNA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있어도 좀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냐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요 단백질들을 이용해 가지고 DNA를 이렇게 감아줍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뭉쳐서 이렇게 만들어요. 요런 상태를 우리가 핵 속에 있습니다. 요 상태를 실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염색사라고 얘기를 해줘요. 알겠나요? 요게 염색사예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염색사로 있다가 세포가 분열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 유전 정보들을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더 응축을 시켜줘가지고 염색체로 만들어줍니다. 자, 염색체는 왜 염색체예요? 설명했었나요? 염색체는 왜 염색체지? 우리 머리 색깔을 바꿀 때 염색이 잘 돼서 그냥 염색체예요. 핵산의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 인산 있죠? 인산당 염기. 자, 우리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인지질의 인산기 머리 부분이 왜 친수성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인산기가 마이너스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좋아요. 근데 염색약이 플러스 성질이야. 근데 DNA는 인산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성질이겠지. 그러면 염색약을 투여를 하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어때? 합쳐지니까 핵 속에 있는 DNA가 염색이 되니까, 근데 핵이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핵이 염색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알겠나요? 염색체가 별게 아니라 그냥 염색이 잘 돼서 염색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알겠나요? 자, 그럼 볼게요. DNA는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인 염색사의 형태로 핵 속에 저장되어 있으며, 물론 요거 자체를 또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생명과학 원 수준이니까 넘어갈게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핵 속에는 염색사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한 번 더 패킹을 해줘서 응축을 시켜주는데 이때 염색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 분자의 DNA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체세포에는 46가닥의 DNA밖에 없는데 사람의 유전자 수는 대략 4만 개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자, 결국엔 DNA가 응축한 게 염색체이기 때문에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다라고 표현해도 맞는 말이고 DNA 위에 유전자가 있다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유전자와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각 유전자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유전자가 다르면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럼 혈액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내긴 했어요. 자, 혈액형이 뭐예요? 혈액형 ABC형, A형, B형, AB형, O형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뭘로 나눠지는 걸까요? 성격? 단백질? 맞아요. 자, 우리 적혈구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데 우리 적혈구 세포라 그랬죠? 그럼 세포막이 있겠죠? 세포막의 주성분이 무엇과 무엇? 인지질과 단백질. 그러면 이 적혈구 세포막에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혈액형이 결정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사실은 이 적혈구 세포막에 있는 당을 붙여주는 효소가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런 것도 너무 자세한 내용이니까 패스하고 그냥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면 혈액형의 종류가 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나요? 자, 만약에 단백질 A를 합성할 수 있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럼 얘에 의해서 단백질 A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단백질 A 합성 효소에 의해서 단백질 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혈구막에 단백질 A가 있으면 A형이 나타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단백질 B 합성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합성 효소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단백질 B를 합성할 수 있는 효소를 만듭니다. 그러면 적혈구막에 단백질 B가 합성이 되면서 B형의 혈액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혈액형은 ABO식 혈액형만 있을까요? 그 무슨 RH 맞아요. 그 무슨 RH식 혈액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가지고 수혈하기 힘들어서 맞아. 좋아요. 혈액형은 또 무엇이 있냐면 RH식 혈액형이 있습니다.
RH 플러스가 있고 RH 마이너스가 있어요. 근데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RH 마이너스도 많아가지고 따로 막 이렇게 응급하게 막 찾진 않는데 이 동양 사람들은 RH 마이너스가 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TV 보게 되면 RH 그치 마이너스 혈액형에 무슨 혈액형을 찾습니다. 오. 맨날 그런 환자 실려와서 맞아, 이거 맞아. 있어요? 이러면서 맞아요. 아주 정확해요. 왜냐면 우리가 서로 다른 혈액형을 수혈받게 되면 이 혈액 안에서 새롭게 들어온 이 적혈구, 새롭게 들어온 혈액을 외부 물질로 취급해가지고 막 뭉쳐놔요. 뭉쳐놓으면 혈관이 막혀 안 막혀? 막혀놓으니까 죽겠지. 그러니까 혈액형을 잘 맞춰줘야 하는데 특히 맞춰줘야 하는 게 ABO식 혈액형이랑 그 다음에 RH 혈액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특히 RH 마이너스 내가 RH 마이너스야. 그러면 RH 마이너스만 수혈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ABO식 혈액형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RH 마이너스 혈액형이 부족하면 막 응급하게 찾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혹시 RH 마이너스 혈액형인 사람 있어요? 있으면 본인이 알고 있을 거야 이미. 알겠나요? 본인이 RH 마이너스인 거를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혈액형은 ABO식 혈액형과 RH식 혈액형밖에 없을까요? 뭔가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MN형 혈액형도 있습니다. 나누긴 여러 가지 나누는데 우리가 수혈할 때 중요한 게 ABO식 혈액형이랑 RH식 혈액형이라서 요거를 내년에 또 생명과학을 선택하게 되면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유전자가 다르면 서로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유전자가 이상하면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안 만들어지니까 뭔가 이상이 생기겠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입니다. 자,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 효소가 결핍이 되거나 혹은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유전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효소의 주 성분이 뭐라 그랬죠? 결국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이상해지면 이상한 효소, 이상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서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대표적인 게 알비노증입니다. 알비노증이 뭐예요? 하얗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머리카락이 검은색이고 피부가 약간 색깔을 띠는 거는 어떤 색소 때문이냐면 그렇죠. 멜라닌 색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알비노증은 멜라닌 색소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색깔이 띠겠어 안 띠겠어? 안 띠니까 그냥 하얗게 되고 머리카락도 원래 하얀색 머리카락이 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머리카락이 햇빛을 받게 되면 약간 색깔이 변해가지고 노란색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알비노증 환자를 실제로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피부가 뭐랄까 어떤 느낌이냐면 알비노증은 백인처럼 하얀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색깔이 없는 백색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얘가 왜 생기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멜라닌을 만들 수 있는 효소가 있겠죠? 그 정보가 여기 담겨 있어요. 멜라닌을 합성할 수 있는 효소 유전자가 있고 멜라닌을 합성할 수 있는 효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멜라닌이 합성이 되면서 우리가 색깔을 띠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데 얘가 망가졌어. 그럼 얘가 안 만들어지겠지? 그럼 얘도 안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색소가 없는 알비노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멜라닌은 우리 어떤 기능을 할까요? 햇빛. 우리 여름에 살이 탄다는 얘기는 하얗게 돼요, 까맣게 돼요? 까맣게 됩니다. 우리가 색깔을 띠는 건 멜라닌 색소 때문이겠지? 까맣게 된다는 얘기는 멜라닌 색소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왜 많아질까요? 햇빛 받으면 왜 그렇게 되냐 그 이유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안 타기 위해서 뭘 바르죠? 선크림. 다른 말로 뭐를 차단하는 거야? 자외선을 차단하는 겁니다. 왜 자외선을 차단을 해야 되지? 자, 우리 자외선 소독기 이런 거 들어봤나요? 자외선이 왜 소독을 할 수 있냐면 소독한다는 얘기는 세균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세균을 어떻게 죽이냐면 자외선이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세포를 다 뚫고 핵 속에 있는 DNA를 망가뜨립니다. 유전 정보가 망가지니까 정상적인 세포가 안 만들어지겠지. 세균은 그래서 죽어요. 자,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이 세포 속에 있는 DNA가 망가져가지고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암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상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이 또 어떤 역할을 뭘 하겠지? 그게 뭐냐면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거예요.
멜라닌 색소가 대신 본인이 자외선 흡수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세포가 손상이 안 되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남쪽 지방, 적도 지방으로 갈수록 피부의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 왜냐면 햇빛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 이렇게 몸이 적응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 서양 사람들은 코가 높고 크고 길지. 근데 이제 적도 지방으로 갈수록 코가 낮고 크지 않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기 효소랑 상관이 없어. 유전자랑 상관이 없어. 뭘 것 같아? 그냥. 자, 이 백인들은 선생님이 역사는 잘 모르지만 이과생이라서 그 바이킹족의 후손이 쭉 퍼져가지고 된 거 아니야? 아, 모릅니까? 한번 나중에 그 뭐야 역사 수준을 여쭤보세요. 그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었어. 자, 북쪽이에요. 공기가 차가울까 따뜻할까? 차갑죠. 우리 코의 역할이 냄새를 맡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줍니다. 찬 공기가 바로 직방으로 들어오면 폐에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으니까 찬 공기를 따뜻하게 습도를 조절해 주면서 하기 위해서 코가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따뜻한 지방으로 와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코가 굳이 길거나 높아질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이런 게 멜라닌이 없어서 지금 안 만들어져서 생긴 알비노증인데, 사실 이 알비노증이 여러분 우리가 뭐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유전자가 멜라닌 색소를 못 만드는 뿐이야. 그리고 이게 모델 중에서도 알비노증 환자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굉장히 유니크하겠지. 그럼 사람들이 많이 찾을 거 아니야. 맞나요? 그래가지고 이 알비노증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특징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점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그래서 막 뉴스에 갑자기 하얀 사슴이 나타났다, 하얀 까마귀가 나타났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얘들 다 길조로 여겨지잖아. 좋은 영물 막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 하얀 거 좋아하니까. 하얀색 까마귀 나타났다. 너무 신기하잖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얀색 노루가 나타났다. 뉴스 좀 보세요. 알겠죠? 이런 거 보면 이게 다 알비노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흰색 털을 가진 사슴은 알비노증에 의해서 생기는데, 변이에 의해서 조금 다른 염기서열을 가진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멜라닌이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자, 오늘은 이것까지 보고 끝낼 건데, 자, 여러분들 DNA와 RNA 1학기 때 잠깐 배웠었죠? DNA의 기능은? 정보 저장. RNA의 기능은? 전달. 왜 전달이라고 표현할까? 한 줄이라서 뭐 이동하기 쉬워서 뭐 이런 거. 왜 전달이라고 표현할까? 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DNA, RNA, 그 다음에 리보솜 들어봤나요? 네. 리보솜 뭐를 합성하는 거야? 단백질.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겁니다. 애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그 모든 요리에 대한 레시피가 있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전 세계 유래가 한 권밖에 없어. 그게 하필 우리 학교에 있어. 하필. 자, 근데 하필 또 우리 학교 밖에 있는 중국집에서 탕수육 만들겠다고 이 레시피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책을 통째로 빌려줍니까? 그치. 그 탕수육 레시피만 복사를 해서 누구한테 줘? 그렇지, 중국집한테 주겠지. 그럼 중국집은 그거를 보고 뭘 해? 탕수육을 만들겠지. 그럼 탕수육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있잖아. 뭐 계란, 밀가루 이런 것들. 계란, 밀가루, 고기 이런 걸로 탕수육을 만들 거예요. 알겠죠? 이 책에 해당하는 게 DNA예요. 우리 학교가 핵이야. 근데 세포질에서 단백질 만들게, 탕수육 만들겠다고 정보 좀 달라고 해. 통으로 꺼내주기 너무 위험하니까 그 유전자만 복사를 해주지. 그 복사가 된 애가 RNA인 거지. 됐어요? 그럼 중국집이 누구야? 리보솜인 거야. 그럼 중국집에서는 RNA 요 레시피를 보고 뭘 만들어? 탕수육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거지. 그럼 탕수육을 만들 때 단백질을 만들 때 필요한 게 뭐야? 아미노산. 그래서 계란, 밀가루 이런 것들이 아미노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시피에 있는 걸 보고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만드는 요 과정이 바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요리의 레시피가 있는 책이 단 한 권이 우리 학교에 있어요. 근데 학교 밖 중국집에서 탕수육 레시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통째로 빌려주기 너무 위험하니까 필요한 부분만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생물학적 용어로 치환을 하면, 자, 얘가 바로 DNA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가 핵이에요. 근데 세포질에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복사한 RNA를 만듭니다. 그 다음 얘를 중국집에 주면 중국집 리보솜이 아미노산 같은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단백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 용어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요거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 복사하는 거지. 그래서 전사한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에 RNA를 리보솜이 보고 단백질을 만들잖아요. 요 과정을 번역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나요? 나머지 것들은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